물꽃, 이무견, 단편소설. 높아진 물결이 갯바위 주변을 날름거린다. 벌써 갯바위로 나갔어야 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기철은 여전히 선자의 주변을 맴돌고 있다. 멀쩡히 들고 다니던 플라스틱 통에서 새삼 간장 냄새가 난다며 주방 세제를 붓고 흔들어대는 바람에 흘러넘친 거품이 바닥에 흥건했다. 그 물기를 닦는다며 대걸레를 들고 한동안 부산을 떨어대고는 그는 공연히 낚시 가방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집 밖으로 나서지 못한다. 낚시 가방 옆에 놓인 한말들이 간장통 표면은 아스팔트 위에 그 브레이크 자국처럼 갯바위에 쓸린 자국들로 여전히 거뭇거뭇했다. 예민해져 안절부절 못하는 기철의 마음을 읽으며 선자는 유난히 선명한 하늘과 물의 경계에 눈을 준다. 벙긋벙긋 솟은 송구름들이 수평선 주변에 서성거릴 뿐 아직 큰 바람의 징후는 없다. 겹겹이 피어오른 구름 꽃잎 사이로 쏟아진 석양빛이 물결 위에서 찬란하다. 바다를 메우며 달리던 잔 물결들이 금빛 물결 위에서 날개를 접는 저녁. 대문 바위 앞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앉아 담배를 피워문 사무실 손님의 뒷모습이 오히려 한 폭의 그림이 된다. 막배로 도착한 그는 사무실에 짐을 풀자마자 카메라를 메고 나갔다. 태풍 전야의 일몰을 찍어보겠다는 그의 각오가 반듯한 콧날만큼이나 다부져 보였다. 기철이 예민해진 건 손님 때문이다. 기철은 홀로 드는 남자 손님을 경계했다. 제 여자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강할수록 머리와 몸은 따로 놀았고 팔은 의지와 상관없이 더 자주 몸 밖으로 내뻗쳐졌다. 저 손님의 등을 쏘아보는 기철의 눈빛에 물기가 많아졌다. 말을 더듬으며 자꾸 무슨 얘기인가를 하고 싶어 했다. 선자는 빙그레 웃으며 그런 기철을 그저 바라보았다.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섬에는 막배가 떠나자 인적이 뚝 끊겼다. 이제 일주일 이상 이 섬에 들고 나는 것은 물과 바람뿐일 터였다. 언젠가 섬에 남아 태풍을 겪었던 써니 민박집 선희 엄마는 이 섬에서 태풍을 견디느니 차라리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게 낫겠다고 했다. 살인이 나도 모를 것 같합시다. 그런 지옥 같은 데서 어떻게 견뎌올까? 차라리 감옥은 조용하긴 하지. 해발 39m, 고작 30여 분이면 섬 한 바퀴를 돌아볼 수 있는 작고 납작한 섬 마라도. 여객선이 육지에 관광객을 실어 나르고 그들을 위한 식당이나 숙박업소가 생기기 전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량한 섬이었다. 바람만이 막아 살 것 없는 섬을 휩쓸고 다녔다. 이 섬에 살던 원주민들은 바람을 피해 집을 낮게 지었다. 억새숲에 가려 잘 보이지도 않는 움집이었다. 그러고도 집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막기 위해 일부러 고사대서부터 휘어 쌓았다. 여기서는 그런 길을 올레라고 했다. 올레 틈새로 휘돌아드는 바람 소리는 죽은 자들의 비명 같았다. 비바람 몰아치는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흐느낌, 절규, 아우성치는 소리는 섬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조차 두려움에 떨게 했다. 태풍주의보가 내리면 육지에 터전을 마련한 섬 사람들이 관광객들보다 더 서둘러 짐을 꾸렸다. 섬에 살다 보면 사람에게도
더듬이가 생긴다. 주의보가 내리지 않아도 바람의 강도를 가늠할 수 있다. 물결이 어느 정도면 가게의 유리문을 떼어서 안으로 들여놓아야 하는지, 뒷문은 언제쯤 열어 고정시켜야 하는지, 골목에 세워둔 전동차며 간판들을 집 안으로 들여야 할지, 그냥 벽에 붙여놓아도 될지, 수족관에 고기를 건져 냉동고로 옮기고 물을 비워야 할지, 그냥 견딜만 한지를 본능적으로 안다. 오늘 음식점 골목은 텅 비었다. 바람의 발길에 걸리적거릴 만한 물건은 남김없이 치워놓았고 문은 모두 열어 바람이 걸림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해두었다. 물론 상점 주인들도 바람을 피해 짐을 꾸려 모두 무트로 떠났다. 일찌감치 선생님이 떠난 학교에는 태극기만 요란한 소리를 내며 펄럭였다. 보건소장과 파출소장도 막배로 떠났다. 목사님과 신부님은 본래 섬에 머물지 않았지만 간혹 목탁 소리로 바다를 희롱하던 절의 주지 스님조차 외유 중이었다. 이런 날에는 할망당에 몸없는 할망만이 바다를 바라보며 비손을 해댈 것이다. 막배가 닿던 시각 이미 조용해진 마을과는 달리 선착장은 아수라장이었다. 선자는 투숙객을 내려주고는 선착장에 서서 섬으로 들어오는 막배를 바라보았다. 곤두박질하듯 처박혔다 다시 솟구치기를 몇 번. 여객선이 선착장 가까이 모습을 드러냈다. 선자는 처음 저 막배에서 내렸을 때의 그 막막했던 기분을 좀 채 잊지 못했다. 세상 어디에도 마음 줄 곳이 없었다. 밀리고 밀려서 들어온 세상 끝에 막다른 섬. 마음 떠난 몸으로 허청거리며 저 막배에서 내렸을 때 선자를 불러 세운 이가 바로 기철의 어머니였다. 여기까지 오니라 욕바시오다. 이제는 더 갈 데도 없신께 우리 집으로 가시오다. 그것이 호객 행위였다는 건 나중에 알았다. 하지만 마치 자신을 기다리기나 한 듯 살갑게 맞아주는 그녀가 고마웠다. 그때 기철의 어머니가 아는 척이라도 해주지 않았더라면 선자는 아마 저 대문 바위 아래 절벽으로 몸을 던졌을 것이다. 살아있다는 것이 고마운 게 아니라 막막한 세상에서 손을 내밀어 자신을 붙잡아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고마웠다. 행여 자신처럼 지친 영혼이 실려오지는 않을까. 그것이 막배가 떠난 후에도 선자가 발길을 돌리지 못하는 이유였다. 그러나 섬에 들어온 지 5년이 되어 가건만 아직까지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섬을 찾는 사람은 만나지 못했다. 관광객들은 주로 아침배로 들어왔고 일상업보다 한 톤 높은 목소리로 감탄사를 내뱉으며 섬을 둘러보고는 짜장면 한 그릇을 먹고 돌아갈 뿐이었다. 배를 접안하려는 선장의 고함이 마이크를 통해 선착장에 쩌렁쩌렁 울렸다. 거칠어진 물결이 자꾸 뱃머리를 밀어내고 있었다. 비켜요, 비켜. 그렇게 나와 있으면 배를 댈 수가 없잖아. 저기, 비켜. 숫제 명령이었다. 그러나 앞에 선 사람들도 비킬 곳이 없었다. 가까이 온 배를 보고 뒤에서부터 밀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은 물러서기는커녕 오히려 바다로 밀려 들어갈 형편이었다. 300명 이상 탈 수 있는 여객선이다. 막배여서 어찌되었든 다 태워야 떠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막배 앞에서 사람들은 번번이 서둘러 댄다. 한 사람이라도 넘어지면
자칫 대형 사고가 날 판이다. 금비가 내리기 전 줄줄이 무트로 빛이 나는 객강구들 사이에서도 저런 광경은 볼 수 없는데 사람들은 어째 저러는 걸까? 선자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선착장을 바라보았다. 배가 닿자마자 사람들이 아구아구 여객선 안으로 밀려 들어갔다. 고래 뱃속으로 들어가는 작은 고깃대 같았다. 태풍이 올 때면 낚시꾼들은 기대에 부풀곤 했다. 물이 뒤집어지면 깊은 물속 고기들이 해안으로 올라온다. 이렇게 자리바꾸만 고기들은 처음 보는 낚싯밥을 덥석덥석 물어댔다. 기처럼 바람이 오기 전 큰 고기가 몰려올 때면 더욱 몸을 흔들며 소리를 질렀다. 덩기 흘러, 온몸에 덩기가 흘러. 전기가 흐른단다. 기철의 어머니가 통역해주지 않았으면 영원히 모를 소리였다. 마지막까지 미련을 못 버리고 낚싯대를 들이웠던 사람이 배에 오르자 여객선은 길게 배고동 소리를 울리며 후진했다. 배가 떠난 선착장에 한바탕 물결이 넘어왔다. 거친 물결에 쓸려온 작은 고기들이 갑자기 비어버린 선착장 바다에서 은빛 몸을 퍼덕거렸다. 그 고기들을 보고 갈매기들이 끼룩끼룩 날아들었다. 큰 소리가 사라지면 그 다음 소리로 채워지는 것이 세상이 있지. 사람 소리에 묻혔던 물결 소리가 더 볼륨을 높였다. 바다로 나간 배는 말 그대로 나뭇잎처럼 물결에 휩쓸렸다. 선자는 배를 삼킬 듯 휘감았다 내려놓곤 하는 물결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태풍의 규모가 크다고 연일 방송에서 떠들어대더니 물결이 제법 성을 내고 있다. 본격적으로 태풍이 몰려들면 이 선착장 주변은 흔적도 없이 물에 잠길 터였다. 사방에서 일어선 물결이 섬으로 달려들 테고 모든 인연을 끊으라는 듯 바람은 밤새 으르렁거릴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심한 태풍도 지나가고야 마는 것. 바다 한가운데서 홀로 버틴 섬 해안에는 물결이 찾아들면 스티로폼 조각이며 페트병들이 마치 새처럼 앉아있곤 했다. 방파제는 물론 선착장까지 내려가는 난간까지 쓸고 가는 바다는 인간들이 필요 없다고 제 몸에 던져버린 쓰레기들을 모두 토해놓는다. 해안에 나와 앉아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걸 시작으로 태풍을 겪은 사람들은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여객선이 곤두박질 치며 저만큼 멀어졌을 때였다. 막 돌아서려던 선자의 눈에 계단 위로 불쑥 솟은 사람 머리가 보였다. 귀신도 알 수 없는 것이 섬 날씨라고들 했다. 어젯밤까지 잔잔했던 날씨가 아침이면 사납게 변하는 것은 섬에서 흔한 일이다. 예보와 상관없이 배가 뜨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태풍이 온다거나 큰 물결이 일 것 같으면 무태 선박회사에서는 미리 배가 뜨지 않는다는 것을 안내한다. 그러므로 이번 태풍주의보 같은 경우는 일주일 이상 배가 뜨지 않음을 미리 알렸을 터였다. 그걸 알면서도 섬으로 들어올 사람은 없다. 그런데 카키색 차양 모자를 쓴 사내가 커다란 가방을 맨 채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태풍이 온다는데 섬을 찾아 드셨네요. 묵을 때는 정하고 오셨나요? 선자는 사내의 행색을 살피며 물었다. 입가에 물린 미소는 어느새 몸에 밴 호객 행위 중 하나였다. 카메라 받침대가 배낭 위로 삐죽 튀어나와 있었다. 커다란 카메라를 손에 들고도
무거워 보이는 가방에는 그만한 카메라가 두어 대쯤 더 들어있을 것 같았다. 태풍을 찍으려고 일부러 오셨나 봐요. 가방이나 내려놓으세요. 무언가 찾는 듯 두리번거리는 사내를 한 번 더 재우쳤다. 주의보가 내리면 다들 무트로 나간답니다. 어차피 묵을 곳은 저희 집밖에 없어요. 그래도 머뭇거리던 사내가 아래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배에서 내린 사람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못 보셨어요? 동행은 아니라고 했다. 배에 어떤 여성이 한 사람 더 탔었고 내리는 것도 본 것 같다고 했다. 어차피 묵을 곳이 아주머니 댁밖에 없다면 함께 모셔가야 하지 않을까요? 사내의 말을 듣고 선자는 계단을 내려갔다. 선착장 구석, 파도를 피해 쪼그리고 앉아있는 여자가 보였다. 벤 멀미를 한 듯 창백한 얼굴로 여자는 가슴을 문지르고 있었다. 선자가 다가가 팔을 내밀자 그녀는 거절할 기력도 없다는 듯 이끌려왔다. 그 무게가 가볍디 가벼웠다. 이 섬을 찾아들 무렵에 나 역시 이러했겠지. 선자는 기철의 어머니를 생각하며 여자의 차가운 몸을 일으켜 세웠다. 돌아오는 전동차에 아무도 없을 거라 예상했던 기철은 선자가 손님을 데려오는 걸 보고 좀 뜨악한 표정이었다. 선자는 사내에게는 사무실을, 여자에게는 거실 옆방인 오호실을 내어주었다. 함께 온 사람들인 줄 알았다가 두 남녀가 따로 온 사이라는 걸 알고는 사내를 바라보는 기철의 눈빛에 경계심이 생겼다. 선자 가까이에 그를 두고는 마음이 놓이지 않는 듯 그 둘의 움직임을 눈으로 좇으며 공연히 부산을 떨어대는 것이었다. 그러나 기철과 달리 선자가 신경이 쓰이는 쪽은 방에 들어간 지 2시간이 지났건만 꼼짝도 하지 않는 여자였다. 갑자기 세상이 환해지는 기척에 선자는 얼른 하늘로 눈길을 준다. 검은 꽃잎을 뚫고 불쑥 꽃기둥이 솟고 있다. 벌어진 구름갈피 사이에서 선홍색 불길이 쏟아져 내렸다. 용이었다. 바다로 떨어진 빛이 길게 수평선에 눕는다. 벌떡 일어선 용머리는 하늘을 향해 치솟고 굵고 튼실한 몸통은 바다에 누운 채 황금빛 비늘을 번뜩였다. 비가 내리기 전에만 볼 수 있는 장엄한 일몰이다. 사무실 손님이 바쁘게 움직이는 게 보였다. 하늘이 하는 일이었다. 분명 지혜소관 밖이라는 걸 알건만 선자는 손님에게 뭔가를 제공한 것 같아 비로소 마음이 놓였다. 선자가 일어서는 걸 보며 선자의 눈치를 보던 기철도 주춤주춤 일어선다. 그러나 낚싯대를 메고 통을 챙겨드는 손길은 아직도 미적거린다. 저 손님한테 가서 같이 고기 잡으러 가자고 해봐. 선자가 낚시 가방을 바로 매주며 엉덩이를 한번 두드려주자 기철은 신이 난 아이처럼 사무실 사내를 향해 달려간다. 하늘에는 다시 어둠살이 내리고 있다. 사내가 카메라를 건넌다. 기철이 뒤뚱거리며 선자를 향해 달려온다. 손님이 따라 나서기로 한 모양이다. 고기 많이 잡아올게. 기철의 웃는 입이 눈동자와는 반대로 휙 돌아간다. 비로소 눈빛이 편안해져 있다. 고개를 돌려 자꾸 선자를 바라보던 기철이 사라지자 선자는 잠깐 오호실 앞에서 귀를 기울인다.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선자는
라디오의 볼륨을 높여놓고 마라 민박과는 돌담 하나로 나뉘어 있는 절로 들어섰다. 가게 안에서는 들리지 않던 중저음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법당 오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다. 절마당 스피커는 아침에 틀어놓은 테이프를 진종일 반복해서 들려주고 있다. 말해야 할 때 말하고, 말하지 말아야 할 때 말하지 마라. 말해야 할 때 침묵해서는 안 되고, 말하지 말아야 할 때 말해서는 안 되느니라.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깊고, 지쳐있는 나그네에게 길은 멀다. 바른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에게 생사윤회의 밤길은 길고도 멀다. 귀 기울이게 하는 목소리를 들으며 선자는 연중 기업을사 시주를 받고 있는 무인 종무소의 문을 닫았다. 굳이 권하는 사람이 없어도 관광객들은 귀하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글귀와 가족 이름을 적고 주소를 적었다. 시키지 않아도 해수 가늠상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삼배를 올렸다. 그러고는 종무소 보시함에 시주금을 넣고 떠났다. 늘 반복해서 듣는 말이지만 또 늘 새롭게 다가오는 구절이 있다는 게 신기하다. 선자는 관음전으로 들어가 아침에 관세음 보살상 앞에 켜놓았던 촛불을 끄고 수고의 물을 주전자에 비우며 부드러운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지 말고 미워하는 사람도 만들지 마라. 사랑도 쌓이면 무거운 법.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사람들은 자기 집들에 나무를 심고 열심히 가꾸려 애쓰지만 자기의 일생을 인과 의로 가꾸는 데는 너무도 인색하구나. 주전자에 옮긴 물을 관음전 앞 대돌 위에 뿌린다. 대돌 아래 숨어있던 갯강구들이 놀라서 흩어진다. 허둥대는 강구들의 모습에서 선착장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본다. 생명들이 두려워하는 건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일 것이다. 내일의 내 운명을 알 수 있다면 굳이 허둥댈 이유가 없다. 내일의 내 운명이 궁금하지 않다면 오늘 굳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터. 선자는 인등만 남겨둔 채 불을 끄고 오디오 전원을 내린다. 관음보살을 향해 합장한 후 미닫이 문을 닫았다. 구석구석 엎드려 법문을 듣던 객것들이 선자의 발길에 놀라 흩어진다. 큰 물의 낌새를 알고 무트로 피란을 온 객것들로 절마당은 넘쳐나고 있다. 선자는 그들이 비켜주는 길을 따라 마라민박으로 돌아왔다. 오후실 방문 앞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신발을 확인하고는 주방으로 들어갔다. 묵은 김치를 꺼내 찌개를 앉혀놓고 아침에 건져온 소라를 손질했다. 소라를 썰어 불려두었던 쌀과 함께 참기름에 볶았다. 오후실 손님을 위해 소라죽을 끓이려는 것이다. 기름 냄새에 들고양이 2마리가 문 앞에 얼찡거린다. 섬에 남아있는 사람은 20명 남짓 일터. 사람들이 사라진 섬은 다른 것들의 세상이 된다. 고양이뿐 아니라 쥐들까지 거침없이 문턱을 넘어온다. 부엌창으로 보이는 절마당에는 철새들이 가득하다. 살이 토실토실하게 오른 참새들은 부처님 머리 위에 올라앉아 서로 입을 맞추고 그 어깨 위에다 배설한다. 관광객들이 경건하게 합장하고 머리를 조아린 채 깊게 허리를 숙이던 곳이다. 돌만 보면 쌓아 올려 탑을 만들고
그 탑 앞에 손을 모아 업장 소멸을 비는 사람들과 달리 새며 나비들은 그 위에서 사랑놀이를 벌인다. 아무 곳에서나 내려앉아 아무렇지도 않게 사랑을 나누는 날짐승들의 업장이 분명 사람보다 가벼우리라. 저 새들이며 잠자리는 사랑을 잃었다고, 돈을 잃었다고, 사는 것이 괴롭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슬아슬 쌓였던 돌무덩이가 참새가 날아오는 바람에 무너져 내린다. 멈칫하는 새를 보며 부처님은 여전히 빙그레 웃는다. 선자 역시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다. 그래도 괜찮은 것이다. 며칠 후면 다른 이들이 다가와 또 무너진 돌을 올려놓을 것이다. 사람들이 사라지면 개와 고양이와 새들이 보이듯 큰 번뇌가 사라지면 다음 번뇌가 그 자리를 차고 들어오는 법. 또 누군가가 무너뜨린 돌탑을 다른 이가 와서 쌓듯 내 빈자리를 누군가가 메우며 살 것이다. 이게 윤회 아닐까? 사람들은 스스로 영물이라 일컫지만 비기운을 알아차린 객강구들이 문틈 밑으로 스며드는 것은 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자신들이 피해야 할 때가 왔음을 어찌해야 목숨을 보존하는지를 아는 것. 이것이 순수한 지혜라고 선자는 여겼다. 섬의 것들이 제 스스로 차비를 하고 나니 비로소 하늘도 빛을 거둔다. 뒷곁에서 방울을 흔들어대던 방울새도 둥지를 찾아들었다. 하늘 가득 날던 잠자리들도 날개를 접은 채 억새 속으로 숨었다. 반면 바다는 거칠어져 사람들이 찰박찰박 건너던 물결이 이제는 하얀 투구를 쓰고 달리는 기마병들로 가득하다. 저 기마 부대가 건너고 나면 그 뒤를 이어 바닷속에서 용들이 솟구칠 터였다. 내일 아침쯤에는 옥색 불기둥으로 솟아오른 용들이 기다란 혓바닥으로 섬에 억새며 문질한 따위를 훑어내릴 것이다. 하늘과 물의 경계가 없어지고 동서남북 사방의 경계가 사라지고 나면 집채만한 파도가 너울렁 너울렁 물봉우리를 이룰 것이다. 이쯤 되면 귓가를 스치는 바람 소리에 귀가 먹먹해진다. 제 머리카락이 흉기가 되어 제 뺨을 때린다. 바지가 다리에 감겨 걸을 수도 없다. 그 물봉우리에 걸린 운해를 보고서야 비로소 태풍을 보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선자는 이 섬에서 처음 태풍과 교접한 날을 잊을 수가 없다. 술렁이는 바람 소리가 예사롭지 않았다. 물결의 혓바닥이 가게 앞까지 와서 날름거렸다. 물결이 일면 덩달아 빨라지는 비둘기는 선천적인 건지도 몰랐다. 의부가 내뿜던 뜨거운 입김은 이 막다른 섬까지 따라 들어왔다. 그가 더듬던 손길을 생각하자 온몸이 달아올랐다. 섬에 들어와서 입에 대지 않던 술이 생각났다. 선자는 맥주잔에 소주를 섞어 마시며 바람 소리를 들었다. 의부의 손길을 막아내지 못한 것은 의부가 입술을 막았기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아침이면 어떻게 엄마를 볼 수 있을까 싶었던 것도 기우였다. 생각보다 의부가 믿지 않았고 엄마 보기도 그리 죄스럽지 않았다. 의부는 처음 이후 뻔뻔할 정도로 자주 선자의 방을 찾아왔다. 두려운 건 바로 그런 의부를 기다리는 16살의 자신이었다. 집을 나왔다.
그러나 때가 되면 뜨겁던 의부의 손이 자꾸 떠올랐다. 집 근처를 배회하다 의부의 눈에 띄었고 못 이기는 척 그의 손에 끌려가곤 했다. 의부를 끊기 위해 다른 사내들을 만났다. 하지만 의부가 해방을 놓는 바람에 늘 헤어졌다. 결국 그 고리를 끊어준 것은 남편이었다. 두 집이 풍비박산이 났다. 베란다에서 뛰어내린 엄마는 목숨은 건졌지만 그녀를 용서하지 않았다. 비로소 의부에게서 풀려날 수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이자 사내였던 의부에 대한 감정은 복잡했다. 증오 속에 스며있는 사랑, 파괴 속에 들어있는 쾌감, 두려움 뒤에 숨어있는 호기심이었다. 눈앞까지 몰려온 태풍을 보며 선자는 가슴속에 묻혀있던 두려움과 함께 광포한 쾌락이 일어서는 것을 느꼈다. 이제는 잊었을 거라 여겼던 장면이 다시 떠올랐다. 마음과 달리 몸이 뜨거워졌다. 빗속으로 나갔다. 굵은 빗방울이 몸을 후려쳤다. 바람에 날린 머리카락이 회초리처럼 얼굴을 때렸다. 걸음을 제대로 옮길 수가 없었다. 그 바람을 맞으며 바다를 바라보았다. 널름대는 파도에 몸을 던지고 싶었다. 요망한 몸뚱이를 너울거리는 파도 속에 묻고 싶었다. 아니, 산봉우리처럼 솟아오른 파도의 넉넉한 팔에 안기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신을 벗었다. 너울렁너울렁 춤을 추며 오는 것은 물봉우리들이었다. 덩덩덕 쿵덕 새마치 장단에 맞춘 너울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 전생에 언젠가 저 품에 안겼던 적이 있는 것 같았다. 저 품에 들어서 깊고 큰 춤사 위로 하늘과 땅, 바다를 아우르며 휘돌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았다. 이대로 다가가면 그들과 함께 하늘과 바다를 걸을 수 있지 않을까.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너울의 나래가 넓었다. 곧 날아오를 것 같은 대붕의 날개. 그 위에 올라타면 다른 세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부처님 머리 위에서 사랑을 나누어도 죄가 되지 않는 그런 세상으로 가고 싶었다. 이제는 원죄를 벗어버리고 싶었다. 그 너울이 관음전 앞에까지 와서 좌르르 무너졌다. 하얀 물거품 위로 벗어두었던 슬리퍼가 둥둥 떴다. 그때 관음전 돌틈에 몸을 숨긴 채 몸을 맞대고 있는 객강구 두 마리가 보였다. 벼랑간 알 수 없는 용기가 생겼다. 바람에 팔랑거리는 촛불처럼 연신 혀를 날름거리던 두려움이 사라졌다. 콩닥콩닥 뛰던 심장을 지그시 눌렀다.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한숨 짓는 자신의 모습이 하찮게 보였다. 너울렁너울렁 다가오는 너울을 흉내냈다. 그 리듬에 맞춰 천천히 어깨를 들썩였다. 너울의 움직임은 언젠가 TV에서 본 살풀이 동작을 닮아 있었다. 그 동작 속에서 뭔가가 꺼이꺼이 밀려나왔다. 깊은 울음이었다. 창자가 달려나올 만큼 울음의 골은 깊었다. 그렇게 울다 보니 비를 맞으며 춤을 추다가 우는 꼴이 우스웠다. 웃었다. 웃다 보면 또 울음이 물려나왔다. 울다가 웃다가 또 춤을 추었다. 그 사이사이로 엄마의 얼굴이며 의부의 얼굴이 스쳤다.
섬을 찾을 때 맞아주던 기철의 어머니의 얼굴도 보였다. 이 민박집을 운영하던 기철의 어머니가 기철과 선자의 손을 포개지며 민박집과 아들을 부탁할 때까지만 해도 선자는 이 섬에 이렇게 오래 머무르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이곳에 들어와 저 절벽 아래로 뛰어내리려던 계획은 번번이 기철의 어머니에 의해 무산되었다. 절벽 밑에서 성게며 해삼을 따던 그녀는 선자가 눈에 띄기만 하면 아는 체를 해왔다. 아야, 거기 그리 서 있으면 위험에 싼다야. 그런 그녀 앞에서 뛰어내릴 수는 없었다. 섬 사람들은 무사람들과 달리 얼굴에 표정이 별로 없다. 바다를 보며 웃을 것인가, 하늘을 보고 웃을 것인가, 개를 보고 웃을 것인가. 웃는다고 고기가 잘 물릴 것도 아니고 오던 태풍이 되돌아갈 리도 만무했다. 그저 묵묵히 바다만 바라보다 본능에 따라 낚싯대를 올리고 물결을 탔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순응하며 사는 것은 저 언덕 위의 억새나 섬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였다. 바람을 피해 숨는 것도 저 객강구나 섬에서 달아나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였다. 선자는 그런 무심한 시선으로 자신을 살피고 있는 기철 어머니에게서 진심을 보았다. 기철의 어머니도 눈치챘을 것이다. 그래서 눈을 떼지 않고 선자를 살폈을 것이다. 특별히 갈 곳이 없는 줄 알고는 절 일을 거들어주지 않겠느냐고 물었을 것이다. 별로 할 일은 없세다. 그저 아침 저녁으로 부처님 물 갈아드리고 촛불을 껐다 끄는 것만 하면 되이다. 스님이 노상 머무는 것도 아니니 육지에서 공양주를 모셔올 수도 없고 네, 밥은 먹여줄 테니까 참 거들어주면 안 되올까? 이 세상에도 자신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게 고마웠다. 기철의 어머니를 도와 민박집 일을 거들고 아침 저녁 부처님 앞 수고의 물을 갈아드렸다. 기철의 어머니가 몸져 누운 것은 선자가 섬에 머문 지 1년이 못 되었을 때였다. 몸이 성취하는 아들을 위해 평생 모은 돈으로 민박집을 지은 지 3년이 채 되지 않았다. 여자 하나만 구해 아들과 짝을 맺어주기를 소원하고 있던 기철의 어머니는 애절한 눈빛으로 선자를 바라보았다. 10살이나 어린 지체 부자요 남자. 마지못해 선자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야 기철의 어머니는 감은 눈을 뜨지 않았다. 몇몇 남지 않은 오롯한 섬 사람들은 애처로운 빛도 없이 그녀의 죽음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어미가 죽자 기철은 선자를 어미처럼 따랐다. 큰 비가 오려면 선자의 방 안으로 들어와 나가려 하지 않았다. 천둥이 치면 선자의 품으로 달려들었다. 침을 흘리며 달려드는 기철이 참으로 징그러웠다. 몸통과 팔, 머리가 어긋나는 기철을 보면 천만금을 준대도 정이 가지 않을 것 같았다. 춤을 추며 울고 있는 선자의 눈앞으로 기철의 어머니가 지나가고 기철이 지나가고 물을 피해 달아나던 객강구가 보이고 돌틈에 숨어있는 2마리의 객강구가 보였다. 번개가 눈앞에서 번쩍이더니 이내 벼락이 내리꽂혔다. 유난히 천둥 소리를 무서워한다던 기철이 떠올랐다. 번개를 두려워하는 기철이 놀라 발작을 일으킬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기철을 돌봐야 한다는 핑계로 돌아오는 길을 또다시 바람이 막아섰다.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다. 그래도 가야 할 것 같았다.
둘이 붙어있던 객강구처럼 기철을 보듬어야 할 것 같았다. 그래야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파랗게 질린 기철이 입에 거품을 문 채 뒹굴고 있었다. 천둥 소리에 귀를 막고 괴성을 지르며 바닥에서 버둥거렸다. 선자는 달려가서 쓰러져 있는 기철을 안았다. 기철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의 흔들리는 머리를 가슴에 품었다. 한참 동안 어린이처럼 몸을 떨던 기철은 어미의 품과 다름을 느꼈을까. 그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입김이 점점 뜨거워졌다.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그를 먼저 품은 것은 선자였다. 어두워진 하늘 먼 곳에서 천둥이 으르렁거린다. 맑은 날이면 별빛 받은 하늘은 밝아지고 바다색은 더 짙어져 밤의 수평은 더욱 선명해진다. 하지만 구름이 많은 날은 하늘과 물도 경계를 잃는다. 오늘 바다의 풍경은 온통 허공뿐 하늘도 물도 없다. 아무래도 이번 태풍은 빠르게 달려오는 모양이다. 선자는 싫다는 여자를 불러내 기철의 어머니가 하던 것처럼 억지로 상 앞에 앉혔다. 내 정성을 봐서라도 몇 숟갈 떠봐요. 여자는 마지못해 숟가락을 들어 입에 죽을 떠넣었다. 이렇게 바람이 부는 날에는 섬에 있는 헛것들이 모두 나와 날아다녀요. 밤에 좀 무서운 소리가 날지도 모르는데. 선자는 슬그머니 말끝을 흐리며 여자의 반응을 살폈다. 여자의 눈에 두려움이 어른거렸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가 들려도 꼼짝 말고 가만히 방 안에 있어요. 이 섬에서는 산 것이나 죽은 것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일은 그저 다 전생이 지은 업장을 소멸하는 과정이라 합디다. 내일 날이 밝으면 관음전 앞에서 태풍이나 제대로 바라봐요. 그 앞에 서면 우리네 고민이라는 것이 얼마나 알량한 것인지 알게 되니까요. 이런 태풍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숟가락을 내려놓는 여자의 어깨가 조금은 부드러워진 것 같다고 느끼며 선자는 몸을 돌려 밤바다를 바라보았다. 어느새 지체만큼 높아진 물결이 문 앞까지 밀려와 있다. 밤바다를 떠돌며 꽃을 피우던 배들은 자취도 없다. 며칠 묵어간 어느 시인은 밤배의 집어등을 보며 어화라고 했었다. 밤마다 수평선에 피어나던 어선의 집어등. 오늘은 그들도 꽃을 접고 숨었다. 어화가 사라진 밤바다를 메우고 있는 것은 희끗희끗 파도가 피우는 물꽃이다. 선자는 늦어지는 기철이 걱정스럽다. 태풍을 눈앞에서 겪고 난 뒤 선자는 달라졌다. 다른 사람의 눈길을 의식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기철의 어머니가 끌고 다니던 마라 민박이라고 쓰인 전동차를 끌고 선착장에 나가 손님을 태워왔다. 흔들리는 손으로 마당을 쓸고 빨랫줄에 이부자리를 널어주는 기철을 고맙게 여겼다. 저녁이면 낚싯대를 들고 가 어둠 속에서 고기를 잡아오는 그가 의젓하게 보였다. 잠든 기철의 모습이 너무도 멀쩡하다는 사실도 알았다. 몸을 떨지도 않고 침을 흘리지도 않았다. 그는 지아비의 몫을 충분히 해내고 있었다. 오후실 여자를 들여보내고 바다에 나갈까 하는데 기철이 사무실 손님과 함께 들어서며 어망을 펼쳐 보인다. 이제 기철에게서는 사내를 경계하는 빛이 보이지 않는다. 나 오늘 덩기 왔다.
역시 고기가 많이 들어있다. 물속에 호기심 많은 고기들이 이럴 때 한번 뭇 구경을 가자고 갯가로 몰려 나왔을 것이다. 선자는 자신이 물속에 사는 고기였더라도 그랬을 것 같다. 모처럼 세상이 뒤바뀐다는데 어찌 그 안에만 갇혀 있을 것인가. 따뜻해진 햇볕에 먼저 몸을 내민 새싹들이 꽃샘 바람을 만나듯 천지개벽을 보러 나왔다가 인간 그물에 걸린 물고기들이다. 우리네 인간사라고 얼마나 다르겠는가. 부엌 바닥에는 기철이 쏟아놓은 뱅어돔들이 한무더기다. 펄떡펄떡 개수대에도 뛰어오르고 호를 덤겨다보는 놈들도 있다. 어떤 녀석은 칼을 들고 있는 선자를 구경한다. 녀석들도 저희를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궁금할 것이다. 나라고 다를까. 당장 다음 순간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고 이렇게 온갖 것에 호기심을 보이는 나를 어떤 존재가 내가 이 물고기 보듯 들여다보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 칼을 든 채 생각에 잠겨있는 선자를 향해 사무실 손님은 요란스레 플래시를 터뜨려댔다. 선자는 잡념을 털어내며 뱅어돔 몇 마리를 바닥에 던졌다. 기절한 녀석들의 목을 잘라내고 껍질을 벗겨 회를 떴다. 겸상도 괜찮다는 손님의 상에 회와 소주잔을 덤으로 내놓는다. 사내는 별로 말이 없다. 연신 고개를 흔들며 눈을 희번덕거리는 기철을 보고 있자니 술맛이 나지 않을 것이다. 사무실 손님은 일찍 자겠다고 방으로 들어갔고 오후실 여자의 방도 조용했다. 창 너머 검은 바닷뜰하게는 허옇게 핀 물꽃이 지천이다. 소주를 따라 놓은 맑은 잔 속에서 바람이 일렁인다. 선자는 회를 한 점 입에 넣고 잔을 들어 맑은 술을 마신다. 뱅의 돔들이 헤엄치는 것처럼 뱃속이 화탓해진다. 물결이 높아지면 살아있는 것들의 피도 거칠어지는 법. 죽기 전에 꽃을 피우는 식물들처럼 본능적으로 생의 위기를 느낀 동물들은 짝을 찾는다. 종족 보존을 위해 사랑을 나눈다. 본능이 강한 기철이 모를 리 없다. 푸덕푸덕 몸을 씻는 것으로 신호를 보내왔다. 선자는 다른 때와 달리 문을 꼭꼭 잠갔다. 들어오는 바람 소리를 막자는 목적보다 안에 있는 사람이 나갈까봐 걱정이었다. 문을 닫자마자 기철이 갯내를 풍기며 달려든다. 아무리 씻어도 사라지지 않는 갯내다. 오래전 태풍이 불던 날 이후 돌 사이에 생긴 길은 이미 익숙하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길을 열 줄 안다. 선자가 바다가 되면 기철은 닻을 내리고 물결이 거칠어지면 용이 되어 파고든다. 산이 되든 물이 되든 그들이 뒹구는 곳에서는 하얀 물꽃이 피어난다. 인간들이 지어놓은 구분, 경계들이 사라졌다. 바다와 하늘의 경계가, 선과 악의 경계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가 무너져 내렸다. 몸과 마음의 경계가 없어졌다. 창밖에서는 태풍이 덩달아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다. 올레길 돌틈새로 휘돌아 돌며 죽은 자들의 비명 같은 교성을 질러댄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흐느낌, 절규, 아우성치는 소리에 숨어있던 생명들의 피가 점점 뜨거워지는 밤. 하늘과 바다 가득 물꽃을 피운 태풍은 섬을 향해 구애의 혓바닥을
거침없이 널름거린다. 선자는 제 몸의 틀을 부수어 기꺼이 기철과 하나가 되었다. 뱅의 돔이 되어 바닷속을 힘차게 헤엄쳐 나갔다. 기철이 내지르는 신음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흐느낌으로 변한다. 선자가 그 흐느낌을 받아 물결을 밀어 올린다. 덩덩덕 쿵덕 히말라야 설산처럼 솟은 물기둥이 춤을 춘다. 너울렁 너울렁 붕세의 날개짓에 온 세상 가득 새하얀 물꽃이 피어난다. 선자는 기포가 되어 하늘 높이 날아오른다.